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하고 있는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인 겨울밤 과학산책은요, 오늘로 네 번째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7일 동안 7분의 과학 전문가분께서 하루에 한 가지의 과학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손인사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굉장히 소중한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과학기술 대전에 참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대단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과학인 분들께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과학기술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봇과 모빌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모두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강연 주제로 정한 것이 바로 로봇과 모빌리티의 미래입니다. 겨울밤 과학산책 네 번째 과학기술 연사님은요, 세계적인 로봇 권위자 MIT 김상배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강연은 해외에서 송출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연 중간중간에 약간의 딜레이나 통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박사를 하시고 현재 MIT에서 재직 중이신 김상배 교수님을 모셔볼 텐데요. 혹시 교수님 연결되셨을까요? 제 소리 잘 예,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교수님 강연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이제 다들 밖에 자주 못 나가시니까 추운지 모르실 것 같은데 온도를 보니까 많이 춥더라고요. 참 굉장히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이상한 크리스마스고, 아,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만나 뵙고 강연을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서 참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다행히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돼서 이런 식으로 멀리서 강연도 할 수 있게 돼서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정상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뭐 크리스마스가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많은 따뜻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연은 조금 특이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리서치에 대한 그 연구하는 내용에 대한 그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런 소개를 드리면서 아, 로봇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거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되겠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안목을 조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은 운동지능을 가진 로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운동지능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말하는 운동지능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이제 요즘은 핸드폰을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근데 실은 여태까지 지난 한 20년 동안 인류가 또는 이 기술 발전들이 집중해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 서비스 정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장 좋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배달할까 이런 것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단말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계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면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모든 기능과 정보가 이 이동 단말기, 그 핸드폰 또는 컴퓨터, 이제 랩탑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휴대용 기기에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술들이 발달되고 아직도 발달되고 있고 지금 지금 강연하고 있는 줌 같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빨리 잘 전달할까 집중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기술의 정말 도약도 정말 막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 아직도 할 일도 많긴 많아요. 근데 이것과 정말 극명하게 차별되는 서비스가 있죠. 이것이 물리적인 서비스예요. 여태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 물리적인 서비스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되거나 지금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정말 이제 노인 인구가 정말 폭증하는 미래 한 2030년, 40년 정도가 되면은 이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모자라진다는 거죠.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배달하는 로봇도 많이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집을 지키는 경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공장이 점점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든지 농업에서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건설 또는 뭐 재난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태까지 모든 서비스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죠. 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비즈니스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그래서 보통은 아직까지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 물리적인 서비스를 했고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최대한 편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죠. 뭐 택시 운전사, 우버,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배달하는 뭐 그럽허브라든지 뭐 많은 배달 서비스들이 다 이런 인포메이션 서비스랑 인간을 이해한 그 물리적인 서비스의 결합에서 일어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물리적인 서비스를 로봇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 가장 중요한 걸 뺐네요. 그 노인 엘더리 케어죠. 이제 그 노인을 도와주는 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사람이 하는 일 없어지겠구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앞으로는 이 사람의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인 인구는 증폭을 하고 이 젊은 층의 인구는 점점 좀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유럽 쪽에가 가장 심하고요. 가장 먼저 올 거고 다른 나라들도 곧곧 바로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서비스의 해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쪽에 로봇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정보에 의한 일들은 핸드폰이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뭐든지 이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지금은 물리적인 서비스가 지금 로봇으로 가능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공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BMW 공장인데 이거 몇 년 된 비디오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최첨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들이 막 이렇게 차체를 막 이렇게 들어서 막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용접도 막 알아서 다 하고 로봇들이 정말 잘해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지치지도 않고 항상 똑같은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 가보면은 아직도 사람이 이런 이 공장에서 이 조립하는 일들을 해요. 자세히 보면은 딱딱하지 않은 물건들을 다룰 때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의자에 가죽을 씌운다든지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끼운다든지 이런 동작들은 아직도 로봇이 잘 못해요.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하면은 손맛이 필요한 일들. 우리가 뭐 낚시 같은 거 할 때 손맛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되게 중요한 일들.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 로봇이 전혀 못해요. 공장에서 보면은 로봇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로봇들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단순한 반복 동작에 불과해요.
로봇들은 굉장히 정확해요. 움직이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와이어 같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물건들을 다루는 일들은 아직도 로봇이 못해요. 왜냐면은 정확한 위치 제어만 가지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죽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당겨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세게 당겨 느끼기도 해야 되고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넣을 때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세게 들어가는지 느낀 다음에 눌러서 소리를 듣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고 이런 로봇들이 아직 이런 일을 잘 못해요. 아 그래서 이 로봇이 이렇게 뭘 만진다든지 뭘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하는 일을 정말 못해요.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마존 로봇이에요. 아마존 아시죠 다들? 아마존에서 이 물건들을 이 웨어하우스라고 그러죠. 이런 보관소, 물건 보관소에서 어떻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배달하는 그 포장하고 이런 데까지 어떻게 이 물건들을 나르는지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정말 대단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죠. 어떤 아시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제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서는 못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저렇게 넓지 않아." 하지만 정말 로봇들이 정말 일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저렇게 큰 공장에서 어 로봇들이 알아서 선반들을 어 저기 "야 이런 물건이 필요해."라고 버튼을 딱 이렇게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면은 로봇이 알아서 그 물건이 있는 선반을 들어서 포장하는 데까지 배달을 해요. 그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의 이런 선반들이 로봇에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고 사람 손이 전혀 가질 않아요. 근데 여기도 아시겠지만 로봇이 막 물건을 만진다든지 손으로 막 이렇게 뭐 복잡한 거를 막 이렇게 꺼낸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죠. 로봇은 아주 딱딱하게 그 정확한 위치에 가서 정확한 선반을 들고 그냥 쭉 와 가지고 인제 갖다 놓으면 사람이 인제 여기서 인제 뭐 책을 꺼낸다든지 뭐 물건을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사람이 다 하죠. 그래서 인제 이 동영상이 지금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는데 왼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달파 로봇 챌린지라고 하는 데서 했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인제 구조를 해 보자 해서 했던 로봇들인데 움직임들이 굉장히 둔하죠. 그것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유연하고 이렇게 복잡한 지형을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쉽게 넘나들죠. 이 동물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런 어 자연 지형에서 이런 로봇보다 더 정확해서 그런 걸까요? 실은 동물들은 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도 동물이죠. 우리도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뭐 균형을 잡는다든지 어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한다든지 돌발 상황에서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인제 로봇이 잘하는 거랑 이 동물들이 잘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앞에 공장 동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음 공장에서 잘하는 어 잘해야 되는 일들은 위치를 정확하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많은 일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런 로봇들은 실은 그런 공장에서의 써였던 기술들을 가지고 만든 로봇이에요. 이게 막 슈퍼히어로처럼 생겼지만 사람처럼 생겼지만 실은 안에 있는 이 로봇 기술들은 실은 공장에 쓰는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딱딱하고 부딪히는 거 잘 못하고 손맛이 필요한 걸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10 년이 넘었죠. 인젠 지난 한 20년 동안 해온 일이 로봇계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공장에서만 이렇게 딱딱하고 딱 정형화된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로봇에서 어 이런 환경들은 굉장히 모든 로봇들이 다 이렇게 땅에 붙어 있죠. 균형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저기 지금 현대차 공장을 보고 계신데 현대 자동차에 어디에 용접을 해야 될지 위치 다 알고 있고 차가 어딘지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정확도만 가지고도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이 로봇들은 카메라도 없어요.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복동작이죠. 그렇지만 공장을 벗어나면 공장이나 어떤 물류 창고 같은 게 굉장히 딱 정형화된 성향을 벗어나게 되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우선 로봇이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공장에 있는 딱 바닥에 붙어 있는 로봇이 아니라 뭐 다리를 쓴다든지 뭐 바퀴를 쓴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정밀도보다는 균형을 잘 잡는 로봇이 더 필요하고 위치 정밀도보다는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 로봇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로봇 디자인을 그 옛날 방식의 공장용 로봇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환경, 좀 더 사람 같은 동물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볼까에 집중을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로봇을 바꿔볼까. 그래서 그런 로봇들을 제가 했던 로봇들의 예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동영상이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틀어드릴게요. 왼쪽에 위에 이제 제가 처음에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하죠. 이제 뭐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또는 자연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공학적 원리를 파악해서 우리 적용해 볼까라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예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 이 바퀴벌레 로봇. 그래서 이게 지금 다리가 6개 달린 로봇이 막 뛰는 것이 보이죠.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연구했던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참 화제가 됐었던 로봇이 이제 그 벽을 기어오른 도마뱀 로봇이에요. 이것은 제가 세계 최초로 방향성 접착제라는 기술을 개발했던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로봇이었어요. 로봇 공학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저건 없는데 이 발바닥 재료, 이 재료 자체가 이 벽에 붙는데 한쪽으로만 붙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감을 얻고 원리를 파악해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물질을 개발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로봇 중에 가장 이상한 로봇인데 이 지렁이 로봇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다 썼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재밌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지렁이처럼 움직여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모터도 없어요. 이게 인공 근육 같은 섬유 조제를 재질을 써서 이렇게 로봇이 움직여요. 굉장히 신기하죠. 말랑말랑하도. 이런 로봇을 하다가 이제는 로봇을 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로봇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도움이 되려면은 이제 로봇이 좀 힘도 좀 있어야 되고 사이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IT에 와서 한 10년 전부터 이 MIT 치타 로봇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봇 치타 1 첫 번째 로봇인데 이 로봇을 이제 뛰게 하는 데에서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기여를 했어요. 실은 이 로봇을 만들고 이제 실험하는데 저기 네이버 랩스 로보틱스 랩 네이버 랩스죠. 네이버 랩스의 사장이죠. 이제 CEO인 석성옥 박사가 이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 현대 로봇의 상무로 있는 현동진 상무가 컨트롤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 이 로봇은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은 저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트레드밀에서 이제 뛰고 있는데 균형을 잡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2012년, 2013년인데 균형을 잡지 못하지만 전기 모터로 로봇이 저렇게 파워를 내고 땅바닥을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로봇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로봇은 정밀하게 움직이고 하지만 잘 부딪히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게 실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오늘 강연의 주제인 운동지능 아주 가장 핵심적인 역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하고 이 힘 조절을 계속 할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이 운동지능을 이 필요한 로봇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치타 로봇 1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로봇을 다른 로봇을 또 보여드릴게요. 로봇들이 빨라서 이 동영상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게 치타 2부터 치타 3 그다음에 미니 치타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봇이 3차원 공간에서 균형을 잡기 시작해요. 이렇게 균형을 잡는 데는 실은 이 땅바닥에 버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로봇을 이제 뛰게 한 거는 지금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는 박혜원 박사가 아주 멋진 컨트롤러를 개발했죠. 그래서 그 박혜원 박사가 저렇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아주 엄청난 컨트롤러를 개발했어요. 뛰어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착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고 파워풀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든 다 되는데 실은 충격 흡수를 못해요. 충격 흡수를. 지금 로봇이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장애물을 봐고 실은 저기에 레이저 센서가 달려 있어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핫한 라이다라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장애물의 거리를 파악해요. 이 로봇은 치타 3인데요. 이게 세 번째 치타 큰 치타 로봇인데 이 계단을 카메라도 없이 올라가요. 카메라를 안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장애물을 지탱할 수 있어야 카메라가 있어도 카메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카메라 없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까 해서 이제 했던 연구고요. 저희가 만든 아주 특수 모터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점프해서 이제 책상 위로 오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거의 최종 단계인 미니 치타예요. 로봇이 40kg 이렇게 치타 뚜리는 40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실험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하기 좀 쉬운 로봇을 먼저 만들어 볼까 가지고 쉬운 로봇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 정말 큰 힘을 내야 되는 이 상황이 오면은 이제 큰 로봇에 적용하기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옮기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미니치타는 연구를 어떻게 보면 용이하게 쉽게 하게 해볼까 해서 이제 만든 로봇이고요. 저희가 쓰다가 너무 좋아서 로봇이 로봇을 저희가 열대를 랩에서 저희 학생들이 조립을 다 해서 이게 랩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이례한 일이에요. 이렇게 랩 안에서 로봇을 10대씩 졸업하는 일은 저희가 아마 세계에서 최초일 거예요, 아마. 어, 책상 2개에서 졸업을 다 했어요. 책상 2개에서 이 많은 150개의 액추에이터와 10대의 로봇을 다 손으로 학생들이 조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스폰서인 네이버 랩스에서 이것을 이제 한 10대 정도를 더 만들어서 저희한테 또 기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랩들이 이런 미니치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굉장히 빨리 잘 움직이는데 동영상에 제대로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MIT 미니치타를 쳐보시면 이제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충격 흡수를 굉장히 잘하죠. 막 높은데 떨어뜨려도 넘어지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빨리빨리 잘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잘 움직이려면은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저희 오늘 강연의 주제예요. 로봇이 이렇게 힘을 내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부딪혔을 때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힘을 에너지를 흡수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가 정말 중요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접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로봇 공학자가 아니면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로봇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하는 로봇을 잘하고 하고 싶다 이러면서 하는 질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야를 하려면 실은 다 잘해야 돼요. 물리도 잘 알아야 되고 기계공학도 잘 알아야 되고 컴퓨터공학도 잘 알아야 되고 정말 많은 학문들이 접목되는 야 되는 분야죠. 지금 마지막에 보신 동영상에서는 이제 저희 로봇이 카메라를 달고 이게 뎁스 카메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3차원 스캐너예요. 3차원으로 이 물체의 높낮이랑 형체까지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짚기 편한 그러니까 평평한 데죠. 평평한 곳이고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들은 경사가 센 부분 짚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봇이
짚을 쉬운 곳과 짚기 안 좋은 곳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로봇이 알아서 인식하도록 했고요. 그러면 로봇이 알아서 어 이제 짚기 쉬운 발을 딛기 쉬운 부분만 자기가 컴퓨터가 알아서 짚어서 지나가요. 여러분들 눈 오거나 이제 장애물이 많은 데를 가시면 이제 짚기 발 짚기 편한 데만 이렇게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잘 파악을 해 가죠. 그래서 로봇이 단순히 그냥 균형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로 보고 카메라랑 연동을 해서 어 발 컨트롤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여기에 핵심은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proprioceptive actuation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만드는 말인데 인공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장에서 쓰는 로봇 팔들은 실은 인공근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딱하고 충격 흡수를 못해요. 유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 정도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로 이렇게 파워풀하면서도 충격 흡수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 구동기라고 그러죠. 구동기. 구동기 인공근육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로봇들이 이렇게 점프도 하고 착지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아주 특이한 특별한 모터, 특별한 인공근육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터를 개발해요. 모터도 개발하고 모터를 이 컨트롤하는 이 전기 장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모터 컨트롤러도 저희가 개발도 하고 그렇게 모터고 저희가 개발했던 이유가 이제 기존의 제품들은 다들 이렇게 공장용 로봇처럼 위치 제어만 하는 로봇에 집중돼 있어서 저희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를 따로 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들이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힘 조절이 가능한 로봇이 가능했던 거고요.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인제 화면에 나올 텐데 간단하게 모든 제가 아는 로봇을 다 넣으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 좀 빨리 움직이는 사족 로봇이랑 이족 로봇을 몇 개 넣어서 인제 보여 드린 차트예요. 이제 중요한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밑에 연두색 아래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로봇들은 다 유압식 로봇이에요. 유압식 로봇이 어떤 거냐면 전기 모터가 아니고 여러분들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굴삭기에 쓰이는 기술들을 쓴 거예요.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2008년도 제가 이제 랩을 시작하고 이제 MIT 치타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할 때쯤 막 인제 화두가 되고 주로 요번에 현대 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주로 인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로봇들이 막 뛰고 막 굉장히 파워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2008년, 2009년에는 전 세계가 '아 인제 전기 모터로는 안 되는구나. 야 우리가 전기 모터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로봇들이 잘 못 움직였던 거구나.'라는 것 인식이 거의 보편화됐었어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정도에는 거의 뭐 중국, 우리나라, 뭐 러시아 뭐 온갖 나라들이 이탈리아에서 이 유압식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전기 모터로 인제 이렇게 뛰겠다고 하는 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유압 로봇이 어떻고 전기 모시 로봇이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인제 필요하신 분들은 인제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전기 모터로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 너는 왜 시대를 거꾸로 흐르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 치타2 특히 치타2가 2014년에 이렇게 점프하고 뛰고 유압 로봇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자마자 사태가 바뀌었죠. 인제 유압 로봇들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온갖 중국이랑 미국의 로봇들이 저희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여기 이 노란색으로 이제 쳐져 있는 로봇들은 다 저희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든 로봇들이에요. 이 대부분 회사에서 만든 로봇들인데 지금 20 개가 넘는 회사가 중국이랑 미국에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인제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한 로봇은 어 이탈리아의 로봇 하나랑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든 휴머노이드 이제 인간용 로봇밖에 없어요. 다 저희 기술들을 쓰고 있어요. 전기 모터로 저희가 쓰는 방식으로 인제 인공근육처럼 만들면은 이게
이제 이런 운동하는 로봇에 있어서는 그것이 솔루션이라고 거의 이제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 모터의 승리다. 전기 모터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뭐 상식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최근에 만든 동영상인데 이것도 빨리 움직이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제 뛰는 거랑 아까 그 치타2가 이게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처럼 미니 치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점프를 이제 뛰다가 하는 동작인데 치타2보다 좀 덜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굉장히 자동화돼 있어요.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봤었는데 여기 나오는 동영상들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손이 가지 않고 이런 로봇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짤 때 정말 손이 많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더 자동화할까?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게, 쉽게 짜게 뛰는 거랑 점프하는 거랑 그냥 붙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로봇이 작고 파워풀하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별로 걱정 없이 로봇이 부서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사람이 다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아주 미니시타에 굉장히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점프도 굉장히 다양한 점프를 해요. 여기 비디오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돌기도 하고요.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점프하면서 이렇게 180도 돌죠. 뭐 옆으로 점프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로봇을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건 로봇이 뭔가를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은 한 가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손이 가는데 어 그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어 프로그램을 손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까 그런 거에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어 정말 물리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고 뭔가를 다루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자, 이 사진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대를 저희가 랩에서 다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책상 한 두 군데에서 거의 뭐 옛날 소규모 공장처럼 가내 수공업처럼 해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여기 보시면처럼 벌클리에도 한 대가 있고요. 네이버 랩스에도 한 대가 있고 MIT 다른 랩에도 한 대 컴퓨터 사이언스 랩 디파트먼트가 있고 노트르담 IHMC 굉장히 많은 연구소에 지금 이 미니스타가 가 있어요. 미시간에도 한 대가 있고 지금 인제 네이버 랩스에서 도네이션한 로봇을 쪼끔 더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진짜 한 20 군데에서 인제 미니스타를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근데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발전이 빨라요. 이 동영상은 좀 오래된 동영상이긴 한데 저희가 인제 미니스타를 처음에 10 대를 만들고 어 기념으로 촬영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인제 '학생들이 열심히 했다.'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MIT 잔디밭에서 이렇게 아홉 대죠. 아홉 대를 이렇게 시연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옆에 누가 이런 거를 요즘은 핸드폰에 동영상을 찍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아무나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찍어 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는 게 그게 CNN에 올라가서 아주 대화제가 됐었어요. 아 어떻게 보면은 로봇끼리 서로 노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참 로봇이 저희들한테 주는 신비감이라는 건 참 신기하죠. 이렇게 다 사람의 컨트롤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 이 어떻게 보면은 '아 저 로봇들이 참 재밌게 논다.' 이런 이상을 줘요. 어 진짜 머지않아 정말 로봇들이 정말 이렇게 알아서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동작들은 참 막 이거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귀엽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어 정말 로봇들이 너무 비슷하게 잘 만들어 있어서 이렇게 점프 같은 걸 해도 다 똑같이 움직여요.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이 원격 조정 로봇이 또 있어요. 원격 조정 로봇은 저희가 왜 생각을 했었냐면 움직이는 거 여태까지 이제 치타 로봇들 같은 것들이 이제 네 발로 이제 돌아다니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아직 이런 로봇들은 손이 없죠. 손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힘을 쓰고 문을 연다든지 배달을 하려면 실은 로봇이 아까처럼 그 아마존 로보틱스나 뭐 여러 많은 스타트업들이 알고 있는 바퀴가 달려 있고 뚜껑이 달려 있는 그런 로봇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뭐 물건 안에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물건을 다루기도 해야 되고 손을 써야 되는데 손을 쓰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 너무나 미숙해요. 운동신경이 굉장히 딸려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로봇이 운동신경이 딸려서 이렇게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쉽게 만지고 열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겠지만 뭐 뭘 만지고 들고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런 것을 단 한 동작도 로봇으로 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움직이는 거는 거의 자동화로 하지만 손을 쓰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쉽게 원격 조정할까 그런 생각에 있어서 저희가 2014년, 2015년 정도부터 이런 원격 조정하는 로봇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로봇을 만들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사람이 이런 복잡한 로봇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할까?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된 로봇인데 어, 이 사람이 로봇이 보는 걸 다 보고 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이 따라 움직이고 사람이 그 로봇이 느끼는 힘 같은 걸 그조차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연을 해본 거고요. 처음에 시도를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 이제 어, 이렇게 밸런스도 원격 조정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사람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짜면은 사람과 로봇을 이렇게 연동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뭐 리얼 스틸이나 뭐 맞나요? 그 로봇 영화들도 있죠. 뭐 퍼시픽 림 이런 것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로봇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했고요. 앞으로는 정말 로봇이 사람이 일하기 너무나 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면. 그래서 꼭 걷는 것까지 사람이 다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물건을 나르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아까 제가 손맛을 느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어서는 이제 사람이 원격조절을 해야 되겠죠. 어, 이 동영상도 이거는 이제 다리는 연관이 돼 있지 않지만 이제 왼쪽 팔이 오른팔이 제가 움직이는 팔대로 움직이고 그 로봇이 느끼는 힘을 제가 다 전달해서 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동영상이 끊겨서 잘 못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 유튜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어, 굉장히 빨리빨리 제 움직인 대로 다 움직이고 그 로봇이 느끼는 힘을 제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것도 이 기존의 모터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만든 그 특이한 모터 아까 프로포셉티브 액추에이션이라고 했죠. 그 방식으로 했을 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했고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원격 조종이 굉장히 잘 되는 로봇팔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센서를 여태까지 발에 안 달았는데 이제 발에 어떻게 보면 힘이랑 어디가 닿는지를 같이 느끼는 이런 센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이거 동영상에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어, 이렇게 힘 센서에다가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옆으로 가는 힘이라든지 이렇게 눌리는 힘 같은 것도 재우지만 어디가 닿는지도 같이 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합치면은 이런 인제 기능들이 가능해지죠. 이것도 빨리 움직이는 동영상을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간단한 한 2줄 정도의 프로그램만으로 로봇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나무 블럭을 이렇게 막 굉장히 빨리빨리 쫓아와요.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움직여도 로봇이 잘 알아서 쫓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센서가 이렇게
이 촉각을 느끼는 것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제가 아까 로봇이 손맛이 굉장히 딸리고 운동신경이 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액추에이터가 없었고 이런 구동기가 없었고 이런 센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인제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랩에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충격 흡수할 수 있고 부딪혀도 되고 여태까지 로봇들은 부딪히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저 부딪히는 건 무조건 피하고 그래서 로봇들이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팔들은 굉장히 단순한데 저희는 아직 손을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은 실은 저 한기대에 계신 김용재 교수님 이 만든 아주 훌륭한 세계에서 최고라고 제가 인정하는 손이에요. 이 로봇선도 실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충격 흡수하는 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집중을 했어요. 이 로봇팔 같은 게 인제 상용화가 되면 정말 인제 저희들이 이제 여태까지 못 했던 일을 할 수 있겠죠. 이 로봇 손 같은 경우도 실은 지능이 많이 딸려요. 이 기술적으로 김영주 교수님은 정말 너무 이걸 잘 만드셨는데 어 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손이 하는 걸 잘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만든 센서 같은 거를 이 손가락에 다 달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도 인제 쉽지는 않겠지만 어 이 김용길 교수님이 만든 손은 정말 대단해서 여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이 로봇 손을 발표했을 때 2020 년이죠. 2020 년에 학회에서 최우수상을 탔어요. 이제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힘 조절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정밀도보다 이렇게 충격 흡수 저렇게 망치를 들고 막 이렇게 남 못을 받고 그러면은 손가락에 충격이 많이 오면은 인제 기존의 로봇들은 이런 힘을 못 버티는데 이 로봇은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자 학생 손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인제 막바지에 들어서 제가 인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인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제 손으로 사과를 짚는 동영상이에요. 제가 왜 제 손을 찍었냐 이제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 이런 것을 저희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좀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동영상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인제 슬로우 모션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보일 수 있을 텐데 손이 막 부딪혀요 처음에. 왜냐면은 안 보고 하기 때문에. 보고 해도 실은 손가락은 부딪혀요. 부딪히고 부딪힌 것 중에 인제 사과를 고르는데 그게 별로 집기 쉽지 않은 사과를 골라요. 실은 여기 이게 동영상에 안 나오긴 하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해요. 한 번 부딪히고 집으려 그러다가 안 되면은 다시 이걸 짚고 다시 이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걸 집으려다가 이거 손이 덜 들어갔으니까 손을 더 집어넣고 한 4번 정도의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문제는 한 0.5초 만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쟤한테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뭐 이런 비슷한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막 이렇게 복잡을 한 다음에 네가 지금 손가락이 뭔지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이에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도 별로 없었고 어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너무 쉬우니까. 사람은 기술의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라 그러죠. 기술 어떤 뭐 데모를 보거나 어떤 로봇을 봤을 때 '야 저 로봇은 대단해. 저 인공지능은 대단해.'라고 이 내리는 판단의 기준이 사람한테 있어요. 어떤 로봇이 피넛버터를 빵에다 이렇게 바른 동영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저 뭐 쟤 우리 애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거는 인텔리전트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저거는 지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쉬우니까. 이것을 로봇이나 컴퓨터에 적용, 프로그램에 적용하게 되면은 어 지금 우리 그 이세돌을 이긴 바둑을 이긴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뭐 또 한 가지 뭐 예를 보여 드리면 이것도 동영상이 빨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이제 이거는 식당에서 하는 설거지를 하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빨리 모든 물건을 이걸 뭐 잡는 순간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던지듯이 하죠. 던지면서 왼손에 오른손이 이렇게 연동을 하면서 이거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좀 더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만약에 그 사람한테 "너 그 방금 전에 설거지할 때 이 각 손가락이 뭘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아무도 기억 못 할 거예요, 아마.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만약에 로봇이 지금 이 설거지하는 트레이 설거지 하나 하는 거를 만약에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지금도 못 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 저기 사진들이 보이시죠? 여기 뭐 체스, 바둑, 수학,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여기 자율주행도 있죠. 설거지, 뭐 신발을 만드는 거, 뭐 잼을 바르는 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거. 주머니 열쇠를 꺼내는 것도 지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너무나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똑똑하다, 인텔리전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게 우리한테 쉽다고 인텔리전트 않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죠, 실은. 이것을 저희가 운동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간과돼 왔었고 우리가 이렇게 과소평가해 왔던 문제들이 실은 제일 안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동영상에도 보여 드리고 AI가 뭐 핸드폰에도 있다고 다 보여 드렸지만 물건을 만지고 실제로 이 뭐 환경을 다루는 이 힘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 지금 제일 발달이 덜 돼 있어요. 그중에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같이 공학을 뭐 로봇을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 뿐의 문제가 아니고 로봇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로봇 학교에 가서 이런 일들을 이런 또 어떻게 태스크를 설명을 하면은 그런 분들조차도 사람한테 쉬운 것은 쉽다고 생각하고 사람한테 어려운 건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죠. 이제 로봇들이 점점 정말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하는 일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제가 손으로 뭐 이렇게 간단한 걸 짚는데 손가락이 하는 일, 우리 근육 하나하나 하는 일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뭐 이 뇌과학 쪽에서 다 알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C 엘레ган스라는 1 밖에 안 되는 벌레예요. 벌레인데 어 이 벌레는 뉴런 신경 세포가 300 개밖에 없어요. 300 개면 굉장히 미개한 동물이에요. 이게 300 개밖에 없고 뭐 이 뉴런끼리 연결되는 그런 시냅시스도 6,000개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이 동물은 이 또 몸이 투명해요. 그래서 인제 이 신경과학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이제 실험하기가 쉬우니까. 1984년 정도 1986년 정도에 이 신경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커넥톰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미 다 파악을 했어요. 신경끼리 연결이 다 돼 있는 걸 알았어요. 인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제 이 어떻게 신경들이 연결되는지 다 알았으니까 '이 동물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인제 다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 착각은 30 년, 40 년이 지나고 나서도 착각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도 이 동물이 이렇게 미개한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먹이를 찾아다니고 배우고 소셜 활동을 하고 이 작은 동물이 그런 걸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동물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은 어 2 조? 2 조인가요? 20조 정도의 신경 세포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20 빌리언이에요. 20 빌리언 정도의 신경 세포가 있어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대단한 일들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운동 하는 데는 실은 훨씬 많은 신경세포가 필요해요. 이 대뇌에는 20빌리언이 있고 손에 이 이렇게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신경세포가 한 5배 정도 더 있어요. 숫자가 많다고 더 복잡한 것만은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이 그만큼 어려운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 정말 몸이 좀 불편하신 분, 뭐 이렇게 꼭 장애인도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일상에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 중에 어,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이 하반신 불수가 된 학생을 한번 차에 타는 걸 도와준 적이 있는데 차에 타고 내리는데 5분씩 걸려요. 5분에서 10분씩 걸려요. 아주 숙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대에서 나와서 휠체어로 갈아타는 게 자기 집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다. 다리가 편하신 분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정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노인 인구가 폭증할 거예요. 이런데 정말 거기에 정말 이렇게 완벽한 로봇 같은 사람이 다들 인제 로봇 하나하나가 다 이 노인들을 간병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일지 어떻게 된 로봇일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 지능이 없는 로봇은 절대 이런 일을 못 하겠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공장에서 보시던 그런 물류 창고에서 보던 그런 로봇들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을 하고 뭐 저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더 젊은 세대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기사를 통해서도 뭐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또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로봇이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줌으로 참가해 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설진철님 혹시 계실까요?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음소거를 해제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그 로봇이랑 모빌리티 이런 기술이 확장되는데 소프트웨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센서와 같은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지금 발전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로봇과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센서 아니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어, 이게 질문 어느 정도 발전되는지는 어떻게 로봇을 쓴 거지에 대한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여태까지 보셨던 아마존 로봇처럼 이렇게 그냥 평평한 데서 다니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지금 있는 하드웨어로 다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반응 바로바로 하는 그런 센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센서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드웨어 같은 것도 저희가 쓰는 기술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직도 막 이렇게 보급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에 따라서 그 지금의 기술이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제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로봇들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만지는 로봇이 없어요. 이제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기술이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뭐를 만지기 시작하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드웨어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근데 소프트웨어가 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제가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깜빡깜빡 거리면서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 송출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희 교수님 이야기들, 로봇들을 기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을 직접 강연을 들으면서 하니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앞으로도 더 좋은 로봇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황정민님 함께 하고 계실까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저희가 음소거를 해제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직접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한국의 로봇 개발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한국의 로봇 개발 상태가 혹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공장용 로봇, 공장 로봇을 직접 만드는 데도 있죠.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 만들기도 하고, 뭐 두산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하드웨어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지금은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큰 공장용 로봇은 아직 세계 최고는 아닌데, 로봇 하드웨어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조금 딴 나라보다 뒤처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프트웨어를 잘 하시는 분이 이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어떻게 이제 사회적 시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인정을 잘 안 하는 나라, 소프트웨어를 값을 잘 안 쳐주는 나라에 해당이 돼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빼고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별로 떨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로봇 기술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어떻게 마켓에, 시장에 접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기술을 조금 더 뛰어나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로봇이라는 부분은 지금 아직 개척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시장에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로봇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부분들을 같이 더 고민해 보면서 점점 더 좋은 수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현님 함께하고 계실까요? 선미현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저희가 음소거를 해제시켜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할 기회까지 얻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로봇공학이 어디까지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뭐 식당에서 치킨을 만드는 전 과정을 로봇이 한다든지, 또 호텔에서 룸 서비스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영국의 그 명품 옷 매장을 직접 찾지 않고도 로봇을 이용해서 재단한 내용을 또 공유를 해서 옷을 제작하는 소식까지 쉽게 그런 소식들을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 삶에 일반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가장 궁금합니다. 옆에 있는 저희 아들 꿈이 로봇 공학자인데요. 저한테 가장 맞는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예. 네, 답변 그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막 이제 로봇을 정말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오늘 실은 강연 드린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만진다라 그랬죠. 이제 뭐 로봇이 뭔가를 만져야 되는 그런 분야는 지금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배달하는 로봇,
중국에서는 이미 이 식당 부엌에서 이 손님들 앉아 있는 식탁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 배달하는 로봇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바퀴 달려 있고 위에 쟁반이 그냥 올려져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은 1번 테이블로 가 그러면 1번 테이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 놓으면은 가고 이제 뭐 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시 온다든지 그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지질 않는 거죠. 딱 평평한 땅바닥에서 그 아까 아마존 로봇처럼 이미 센서가 달려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정해진 길을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로봇들은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굉장히 쉽게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봇이 뭔가를 만져야 된다. 집을 청소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빨래를 갠다든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스는 접촉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거는 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인 이 많아지는 이런 사회가 오게 되면 이런 기술들이 정말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공간, 일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일하는 로봇이 필요한데 그런 로봇들이 이런 만져야 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로봇이 아직까지는 정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것들은 안 걸릴 거고 뭔가를 안 만지는, 안 건드리는 로봇들은 바로바로 상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좀 더 만지고 조금 더 하이텍이 필요한 로봇들은 조금 더 상용화할 때까지 길이 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로봇공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이 남아 있다. 맞아요. 그 정도로 네. 또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사전 질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사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IT에 계신 교수님과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강연을 듣고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은 오늘 이 프로그램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참 특이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렇게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여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많은 젊은 분들이 들어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이렇게 제가 좀 조금 더 알려드린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강연 그리고 좋은 소통의 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벌써 4번의 강연이 진행됐고요. 앞으로 3번의 강연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제들도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함께 또 기대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겨울밤 과학산책 프로그램은 내일 이 시간에는요. 과학기술 역사를 주제로 또 다른 전문가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줌으로 함께해 주셨던 분들 함께 손인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